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가는 체육 퀄리티 에너스입니다. 자, 2024년도 지방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좀 점수가 잘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생각보다 또 점수가 원하는 점수만큼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감정들은 이제 좀 뒤로 하고, 어쨌든 오늘 시험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바로 정말 수고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설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올해 시험을 봤던 친구들보다는 아마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 해설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의 현재를 알아야 다음의 연도에 어떤 미래를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그 경향을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 결국 시험도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을 설사 못 봤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다시 이 해설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더 대비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좀 준비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국사 먼저 총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지방직은 작년도 지방직과 올해 국가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좀 다소 어렵긴 했어요. 근데 이걸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난이도는 좀 평이했지만, 어쨌든 비교 대상이 올해 국가직과 작년 지방직하고 비교해 본다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난이도는 결국 중급 난이도 한 17, 18개, 그리고 이제 중상급 난이도 한 2문항 정도가 출제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당혹스러웠던 문제들이 한 2문항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13번 문항과 16번 문항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좀 사료 자체를 좀 파악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답을 갖다 2개로 좁힐 수 있었는데, 마지막 그 하나를 고를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 컷을 본다면 한 90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한 2문항 정도를 갖다 빼고 나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문항은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사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먼저 출제의 경향을 보면 전근대사 12문항, 근현대사 8문항. 이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올해 지방직은요, 전근대사, 근현대사보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국가직하고는 달랐던 거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보통 14문항, 16문항까지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기조가 근현대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했지만 국가직만큼은 그렇게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그래서 지방직은 여전히 좀 국가직보다는 좀 보수적인 시험이었기 때문에 전근대사 12문항, 근현대사 8문항 요 정도 문제의 비율을 나올 거다 얘기인데, 이번에도 적중을 했고요. 자, 이것은 통합문항은 2문항인데 굳이 말하면 이거는 전근대사 안에서 통합문항 2문항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방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지방직은 단순하게 그 내용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좀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여러분 고대 안에서도 좀 크게 결국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대별 통합이 나온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올 거다 했는데, 이번에도 2문항 정도가 통합문항으로 나왔는데, 굳이 만약에 시기별로 따지면 전근대사에서 통합문항이 2문항이 나왔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제별로 본다면 이번 특이했던 선사가 2문항이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선사는 크게 연맹왕국과 고조선, 그리고 선사시대의 생활로 압축이 되는데, 지금 연맹왕국이 나온 지가 좀 꽤 됐기 때문에 올해 연맹왕국이 나오거나 고조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조선은 워낙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참 출제위원들이 고조선을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고조선이 드디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생활에 한 문제가 더 나와서 좀 특이하게도 올해는 두 문항이 출제되는 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딱 보셔서 알겠지만 경제사와 사회사의 비중이 의외로 굉장히 작죠. 이건 매번 이런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공부의 전략은 정치사 보세요. 정치사 12문항으로 압도적으로 많죠. 뭐 선사는 워낙 잘 하시는 거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선사는 거의 잘 맞추시니까 선사는 좀 별애로 보시고 문화사 4문항, 경제사, 사회사 1문항씩. 심지어는 최근에 국가직과 지방직을 넓혀서 보면 경제사와 사회사가 아예 내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그럼 이제 문화사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조는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내년 공부 전략도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을 같은 시험이라고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직과 지방직은 엄연히 다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우리가 그걸 대비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방직은 국가직과는 전혀 다른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인물사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심지어 지방직에서 인물사가 가장 많이 나올 때는 5문항까지 출제가 되는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3문항에서 아무리 적게 나도 2문항 아래로는 나온 적이 없는 시험이 바로 지방직 시험이다. 그리고 국가직과는 다르게 어떤 순서별 문제보다는 그냥 통합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난에 대해서, 요 밀란에 대해서 나왔지만 뭐 통일신라의 원종 애노의 난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철종 때 진주밀란까지 크게 그 밀란의 순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크게 여러분 그 시대별로가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통합하는 문제로 나오는 경향이 많다라고 제가 시험을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통합사 그리고 지방지의 진짜 중요한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렇지. 바로 제도사를 중심으로 낸다는 거예요. 답이 되든 답이 되지 않든 단독 문제든 단독 문제가 아니든 제도사 중심으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제도사, 인물사, 통합사를 밑바탕에 깔고 가는 것이 지방지의 고득점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결국 통합으로 결국 통찰력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년의 공부도 일단 단어는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공부의 전략은 제도사와 아시겠지만 인물사 그리고 시대와 시대를 갖다가 결국 통합하는 통합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우리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다 똑같은 24시간을 쓰지만 누구는 24시간을 가지고도 48시간의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가지고도 12시간도 안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시험이 좀 더 빈도가 또는 그 비중이 좀 적은 단원에는 나의 시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저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제가 비중이 적었던 단원을 아예 스킵하고 결국 넘어가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부는 일정적으로 하되 결국 시험이 다가올수록 나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파트와 어떤 문제의 경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총평 마지막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은 다른 시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총평이 끝났고요. 자,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까 고난이도 문항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항이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출발할게요. 그런데 이걸 까먹었네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나영 선생님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선생님의 강의는 다 좋아요.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 좋은데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정말 좋은 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저는 작두특강 시리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두특강은 여러분 단 몇 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시험에 나오는 주제를 갖다가 찍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저도 찍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고민도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올해는 그만할까?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요?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만 바가지로 쳐먹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멈추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저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욕을 먹는 것은 뒤로 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항상 마음적으로 조바심도 나지만 그래도 항상 열심히 준비해서 매년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 3시간 만에 강의했던, 3시간만 강의했던 이 작두특강에서 올해 지방도 14문항에 적중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작두특강에 있는 그 교재가 23페이지예요. 여러분, 230페이지에서 10문항이 나오고 12문항이 나온다면 230페이지를 마지막 일주일 동안 회독하는 게 가능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공시생들의 거의 90%는 그게 회독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회독하기에 좋은 23페이지라는 짧은 내용으로 있는 심폐소생이라는 교재를 만들어냈고요. 이것은 작년 국가직, 작년 지방직, 올해 국가직, 지방직에서 여기서 모두 적중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심폐소생이라는 교재,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작두특강이 얼만큼 위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믿고 의심치 마시고, 설사 의심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선생님은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정말 많이 나오면 여러분 대박인 거 아닌가요? 손해볼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결국 받아들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최소한 며칠이 걸리면 21일이 걸린대요. 왜냐면 인간의 세포에는 체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는 가장 오래 사는 세포래요. 체세포는 근데 며칠을 사냐? 몸속에서 21일을 산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아무리 좋은 것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는 최소한 주말 포함해서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 진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데는 최소한 한 달의 시간이 걸리니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저 사람의 한번 강의도 한번 내가 들어볼까? 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검증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결코 나쁘지 않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총평과 내년의 전략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저의 이번에 작두특강에서 어떤 적중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생활에 대해서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했죠.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여러분 원시적 수공업의 증거로 신석기 시대 특징이 맞고요. 군장은 여러분 청동기 시대의 계급사회의 산물이죠. 계급사회가 등장하면서 결국 청동기 시대의 최고 권력자가 군장이죠. 그럼 2번은 청동기니까 2번은 안 되죠. 동물뼈나 조개 껍데기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식품은 신석기 맞고요. 농경이 시작했고 조피수도 신석기의 결국 생활이 맞다라는 것이죠. 2번 갑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즉시 죽인다. 상처를 입으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있죠.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고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제가 이게 8조법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8조법에 있었던 국가는 뭐죠? 그렇죠. 고조선이다라는 거죠. 그럼 고조선은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는 고구려의 제천 행사니까 답은 1번이고요.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맞고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결국 기존의 준왕을 내몰고 왕이 되면서 결국 위만이 등장하기 이전의 고조선을 전기고조선, 위만이 등장한 이후의 고조선은 후기고조선으로 나누자라고 했고요. 근데 이 위만조선이 자, 한과 그 고조선 남부에 있었던 바로 진나라와의 중개무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국 이득을 독점했고요.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았던 한나라의 두 차례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조선이 망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답은 1번이죠. 자, 답은 이제 3번 문제 갑니다. 제가 제도사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호암산에 정삼이란 바위가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정삼이란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에서 재상이 될 만한 자를 뽑았다라는 거죠. 이게 백제의 귀족 회의제도였던 정사암 회의다라는 거죠. 정사암 회의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어느 국가냐 물었으니까 백제죠. 근데 답은 이걸 사회사 문제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지만 귀족회의는 일단 정치사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육자평이라든지 16간등제는 바로 백제의 통치 조직에 관한 결국 제도사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1번이 정답이면서 1번이 정답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도사에 관한 부분이 지방직의 단골 손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태학이란 교육기관은 언제죠? 이건 고구려 소수림왕 때 인하는 발의 연호죠. 골품에 따라 관등이나 관직산에 제한이 있었다라는 것은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를 말하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자, 승려에 관한 문제죠. 사실은 원효와 의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효와 의상이 나온다고 찍었었는데 결국 해초가 나와버렸네요. 결국 해초는 왕어촌 축국전을 쓴 사람이죠. 기행문을 썼다라는 걸 통해서 누가 봐도 해초라는 인물을 기억할 수 있겠죠. 다음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갑니다. 자, 제가 지방직은 이렇게 직관적인 문제,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전민변정도감, 도방, 중방 이런 거 나온다고 했고요. 제가 올해 우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찍어드렸죠. 근데 우왕 때에 일본과의 전투가 되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일본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대첩은 최무선의 진포대첩 그리고 이성계의 황산대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최무선이 진포대첩을 하기 앞서서 만들었던 화약무기를 제조했던 기구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무슨 도감이다? 화통도감이다 라는 거죠.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기구고요. 대장도감은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 식목도감은 제도와 격식을 만드는 임시기구라는 것이니까 다음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6번 갑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했다.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다.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면서 청주 흥덕사에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누가 봐도 직지심체 요절이다 라고 했고요. 직지심체 요절이니까 몇 번이죠? 3번이 정답이죠. 현존한 금속 활자본. 최윤희 등이 지은 을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얘는 상정고금 예문을 말하는 거죠. 자,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염원을 안고 있다는 건 팔만대장경이고요.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먹의 약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고려는 향약 구국방, 조선은 향약 집성방이니까 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7번 대원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쪽은 보다는 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병인양요 한 번 더 나왔네요. 병인양요는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을 때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그 다음에 문수산성에서 아시죠? 한성근 부대가 프랑스 군대를 맞이하여 결국 격전을 벌였던 지역이 강화도고 병인양요죠. 병인양요로 왜 규장과 의계가 결국 약탈당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당했던 병인박해에 대한 보복으로 있었던 전쟁이 병인양요라는 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언이 강화도 강성보 전투에 전사했던 것은 신미양요에 관한 설명이니까 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8번 갑니다. 미추실 의거다 했어요. 제가 의열단은 올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김구 선생께서 이 의거의 폭탄 2개는 자신이 특수 제작했다. 윤봉길 선생님이란 말을 통해서 윤봉길 선생님이 했던 상하이에 있는 홍커공원에서 있었던 의거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가 뭐냐고 했습니다. 그럼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던 1931년에 조직됐던 한인애국단이죠. 이봉창이 단원으로 활동했다. 그렇죠. 결국 우리 한인애국단에 소속된 인물은 딱 2명. 봉봉브라더스, 이봉창, 윤봉길 그랬으니까 1번 정답이고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 결성됐다는 것은 1910년대에 있었던 독립의금부.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 삼은 건 의열단. 백오인 사건을 와야 된 건 신민회다라고 말씀드렸죠. 9번 갑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기미독립선언서에 관한 것이고 이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한영훈 선생님이 직접 썼다는 공약 3장을 말하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마음껏 발표하라 이거죠. 문제는 이번 지방직 시험이 사료를 꽤 많이 냈다는 거죠.
여러분 사료를 갖다 공부했을 때 이 사료가 도대체 어떤 내용에 관한 사료인지를 여러분 꼭 체크하시는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사료를 여러분이 꼼꼼히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건 뭐죠? 그렇죠. 이 다음 중을 내세운 민족운동은 누가 봐도 기미독립선언에 관한 거니까 3.1운동이다. 1번이죠. 60만세 운동과 3.1운동의 가장 경문의 차이는 60만세 운동은 농민과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말이 나와요. 소작률을 인하해라든지 임금을 인상하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면 60만세 운동이라 하고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물산 장려운동과 밀리대학 설립운동 1920년대 민족주의 계열이 했던 실력 양성운동을 말하고 있죠. 자, 제가 올해 동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병갑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다음 결의상을 실현하기 일어난 사건 고부를 격파하고 구봉갑의 목을 벤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죠. 뭐 전주 가명이라든지. 그렇죠. 그럼 다음 결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 동학이니까 해상국 폐지의 정강을 표명했다. 여러분 갑신정변은 급진개파들이 결국 정부에 대해서 개화를 할 거면 똑바로 해라 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던 사건이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은 이 나라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하는데 그 정강 중에 하나가 해상국 폐지죠. 3번은 이모군란에 관한 거고 13도 창의군과 서울 진공작전은 정미유병에 관련된 거죠. 답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다. 직강소는 농민들의 자치적 개혁기구로 알려져 있죠. 11번. 제가 올해 성종 나온다고 했죠. 성종에서도 최승로란 인물이 나올 거다 했는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그대로 냈고요. 이 시무 28조를 올라간 국왕은 성종이죠.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 되어 있습니다. 개경 주변에 나성을 쌓았다라는 바로 거란의 2, 3차 침입이 있었던 현종 시기고요. 전시가제를 처음 실시한 건 경종. 3번이 성종이고 4번 노비안검법은 광종 때를 말하죠. 답 3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강홍립. 제가 기출문제를 풀거나 항상 우리가 시험장에 문제를 풀 때 사료를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사료에 나오는 키워드를 빨리 체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강홍립. 이 강홍립이라는 자로 하여금 1만 5천의 군대를 내주고 너는 싸우지 말고 적절하게 결국 싸우다가 후금에게 항복을 해서 우린 너희와 싸울 의사가 없음을 밝혀라 했던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럼 중리배교다죠. 광해군을 고르래요. 대동법은 맞는데 전국의 대동법은 숙종이니까 안 되고요. 광해군 때는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이죠. 허준의 동의보감이다. 2번 정답. 예속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언제죠? 현종 때. 백두산 정기비는 숙종 때니까 안 되죠. 13번. 베를린 기둥과 주심포 양식이다 있죠. 여러분 주심포 양식과 베를린 기둥으로 있었던 건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석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3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는 최소한 이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해인사 장경 판전은 8만 대장경이 보관됐던 15세기 건축물이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금산사 미륵전이냐 보은 법주사 팔상전이냐인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조선시대 건축물 유일한 5층 목탑이다 돼 있죠. 여러분 법주사 팔상전은 건축으로 보기도 하지만 유일한 목조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한 목조탑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뭐죠? 법주사 팔상전이 5층 석탑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 몇 번이죠? 답은 2번인데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수업 시간에 법주사 팔상전은 건축으로 보기도 하고 탑으로 보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아마 또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소 어려웠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4번 보시면은 자 경지산의 통합이죠. 여러분 제가 올해 조세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물론 대동법이 가장 강력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세제도에서 기본적으로 10분의 1을 수취하는 것은 고려나 조선 초까지이고요. 그런데 이게 10분의 1이 너무 많으니까 풍령에 따라 20도에서 내도로 바꾸겠다는 게 공법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 초 얘는 세종 다 알아죠. 근데 얘는 균역법으로 인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니까 영조고 여러분 풍령과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도에서 6도로 받는 것은 결국 영정법이니까 인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라 순서를 말한 거니까 나가가 맞겠죠. 다라 나가로 가면 답 몇 번? 2번 정답일 것 같고요. 자, 15번 갑니다. 제가 올해 박제가 쪽 아니면 분명히 이익이 나온다고 했는데 박제가 나왔죠. 우물 얘기 나오면 무조건 누구라 했다? 박제가다 했잖아요. 근데 이 기회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정약용을 착각하신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게 여기 정약용이 없죠. 그러니까 정약용이 아니니까 이거 정약용 아니네?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거 지금이 소비를 강조했던 박제가네. 박제가와 박지원의 공통점은 청과의 통상과 술의 이용을 주장했다. 1번 정답이고요. 자, 강화파는 정제두다 했고요. 한전론 2, 지전술 홍대용. 제가 이번 찍기 특강에서 요 인물들 다 나올 거다 했는데 요 인물들로만 가지고 결국 뭐가 구성됐어요? 문제가 구성이 됐죠. 16번 갑니다. 자, 이 문제예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지금 조금 논란이 아니라 좀 학생들 사이에서 좀 어렵다고 체감적으로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26번 문제인데 여러분 여성단체는 3개 중에 하나예요. 송죽회, 근우회, 찬양회. 찬양회는 최초 여성단체. 근우회 같은 경우는 자익과 오익이 연합했던 여성단체. 송죽회는 비밀결사로 이루어진 여성단체. 근데 우리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제기된 건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이건 찬양회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여성운동이 이미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조선자매 전체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근우회의 취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근우회죠. 자, 그러면 일단 2번 안 되고 어린이를 창간한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년운동에 관련된 거니까 3번도 안 되죠. 그러면 2번, 3번을 빼고 1번과 4번인데 호주제 폐지란 말이 좀 어렵긴 하죠. 호주제는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돌려왔던 제도예요. 그리고 이 호주제 폐지 운동은 최소한 90년대부터 폐지 운동이 전개되니까 근우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근우회와 신간의 활동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17번. 여러분 이거 법령인데 제가 많이 얘기했죠. 독립협회를 해산한 이후에 고종께서 이미 대한제국은 97년도에 만들어졌지만 황제가 무한한 권력을 가진다는 이 법령은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유다라고 많이 했으니까 독립협회 해산 이유를 골라야겠죠. 문제는 대한제국을 물어본 게 아니라 대한국 국제를 물었으니까 몇 번? 3번이 정답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17번도 여러분이 조금 내공이 없는 분들은 조금 아니거나 좀 빨리 푸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2번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8번. 남쪽 지방에서 또 통한 문제죠. 반란군이 봉기했는데 효심과 김삼이다라는 건 고려시대죠. 진주밀란이다라는 건 철종이고요. 조선철종. 나가 제일 마지막이겠네요. 그 다음에 원종해노해나는 진성여왕이니까 얘가 먼저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죠? 평안도 놈이다라고 한 거니까 홍경래난.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답은 충분히 3번을 고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가라나 맞죠? 다는 뭐였어? 원종 애노해난이 제일 먼저죠. 다음 19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사료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청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은 대략 82년경입니다. 근데 이 날을 순간으로 한청통상조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걸 1조만 보고 순간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래 보니까 뭐예요? 지금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해라 라는 거니까 지금 이건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결국 청일전쟁의 결과가 일본의 승리로 끝나죠. 그래서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치르기로 약속했던 조약이 1895년 4월경에 있었던 이 95년 4월경에 있었던 바로 뭐죠?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여러분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95년경에 있었던 시모노세키 조약. 그럼 어쨌든 이 사이를 옳지 않은 게 뭐냐는 거죠. 최소한 82년부터 95년 사이를 골라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문도 사건은 85년경이니까 맞고요. 갑신정변도 84년이니까 맞고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말하면 94년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이 끝난 거니까. 그럼 4번 한청통상조약은 1899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95년보다 한 4년 뒤니까 몇 번? 2번을 정답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20번. 자, 본법은 제가 올해 재헌헌법에서 만든 법령,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귀속재산처리법, 국가보안법 요 네 가지는 재헌회에서 만든 법령이니까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농민에게 적절히 농지를 분배한다는 걸 통해서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농지개혁법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유상매의 유상분배 방식이니까 답은 3번이고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소작농이 감소하고 자작농이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문제를 다 풀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지방직 스타일은 일단 통합사가 나온다는 거 봤고요. 제도사, 인물사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방직을 가만히 보니까 국가직보다는 사료를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체킹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어려웠던 그 근호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렸냐면 근호회를 알면서 틀렸다는 기보다는 얘를 찬양회로 착각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료는 여성운동을 한 지 오래되었다는 걸 통해서 사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가 문제를 맞췄다 안 맞췄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사료를 보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20문항의 다 해설을 마무리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 시험이 끝이 났지만 결국 혹시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음 추스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의 실패를 내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먹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함으로써 2024년도 지방직 해설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계시죠?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 더욱더 전략적이고 더욱더 풍부한 내용과 내년의 시즌을 정확하게 결국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가지고 결국 기본 강의에서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씀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